한국 때문에 중남미 연합훈련이 초토화되며 전 세계 언론들이 긴급으로 보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단 한 발의 해상미사일로 중남미 연합함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 사건 때문인데요. 콜롬비아 해군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발사된 해성은 상공에서 빠르게 고속낙하해 표적함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중남미 연합 관계자들은 그 즉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표적함을 산산조각낸 해성의 위력 앞에 현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해성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전부 빗나가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이 투입되어 운용 실수를 바로잡은 후 해성은 정확도 100%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뽐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무기의 잠재력과 한국 기술진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대규모 해상 훈련이 단 한 발로 순식간에 뒤집혀 버리자 현장에 있던 주요 해군 지휘부는 이제 중남미 연합도 한국 무기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미 해군 장교를 비롯해 각국 군사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정도 파손 후 침몰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표적함이 잿더미처럼 사라져버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칠레, 에콰도르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참관단도 해성의 파괴력을 직접 목격한 뒤 한국산 무기가 이 정도 위력을 가졌다면 차후 전력 증강 논의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열광과 충격에 휩싸여 사실상 한국 무기 쇼케이스로 변모했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군 당국자들은 물론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역시 일제히 해성의 위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 영국 군사 전문 기자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뿐 아니라 발사 후 스스로 목표를 추적해 명중하는 지능형 유도 기술이 수준급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역시 중남미 다국적 훈련장의 분위기를 한국 미사일이 통째로 뒤흔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매체도 콜롬비아가 손에 넣은 해성 한 발이 이 정도라면 한국 무기체계의 전체적 수준을 다시 봐야 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주로 유럽이나 미국 무기를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성이 무차별적 폭격에 가까운 정확성과 즉발 파괴력을 선보이자 중남미 연합 관계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뜬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을 기념하는 폐막식에서도 해성의 화제가 끊이지 않아 콜롬비아 측 지휘관들은 연신 한국 기술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훈련 전만 해도 한국 무기에 대해 잘 몰랐던 중남미 장교들은 이젠 최소 한두 척 함정에 한국산 무기를 탑재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 측 전문가들은 사실 해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이자 추가 개량도 충분히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해룡이나 한국이 자랑하는 다른 해상지상 무기들까지 고려하면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저 콜롬비아에 도입된 일부 해성만으로도 이렇게 중남미 연합훈련이 순식간에 뒤집혔다는 점이 한국 무기체계가 가진 잠재력과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벌써 한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칠레와 에콰도르의 군 고위 간부들은 비공식 루트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시부스를 방문해 해성과 유사한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 체계를 더 상세히 알아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중남미 합동 해군 지휘부는 한국 해성 때문에 훈련이 완전히 초토화된 느낌이라며 다음번 연합훈련 땐 더 많은 한국 무기가 시연되길 기대한다는 농담 섞인 발표문까지 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중남미 연합훈련은 한국 무기의 압도적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이 치열한 군사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해성이 이 정도 파급력을 과시했다면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해성을 넘어 지대지탄 도미사일 분야에서도 공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단 한 발 해성 미사일이 순식간에 훈련장을 뒤집어버린 이번 사건은 한국 방산의 발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됐습니다. 대규모 국제훈련에서 한국산 무기가 가공할 위력을 선보인 만큼 해외 각국 해군들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더 깊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롬비아 해군 지휘부가 훈련 종료 뒤에도 해성 운용 매뉴얼과 정비체계 전수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남미 전역에 추가로 한국산 무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해성의 격침 영상은 기존 모델보다 한층 개량된 해성 블록 X 버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산산조각내며 침몰시키는 모습이 세간에 충격을 안겼는데, 이번에는 그 위력과 사거리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는 해성의 개량형이 보여줄 성능이 기존 모델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성 블록 X가 사거리 250km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00km급 장거리 타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탄두 중량이나 유도 방식에서도 기존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해성 블록 X 한 발이면 중형 구축함을 완벽히 무력화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다면서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일부 함대함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신형 해성 관련 소식이 더욱 화제를 모은 계기는 해외 각국 장성들이 남긴 극찬 때문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지 장군 가명은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해성 시리즈가 과거 하푼하푼을 대체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개량형 해성의 일부 핵심 스펙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항공기 함정 탑재용 미사일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한국이 해성과 같은 무기를 대량 생산 배치하게 된다면 영내 해상 분쟁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해군본부 참모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있는 H제동 역시 이제 영국도 한국산 함대함 무기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지난 유니타스 훈련 영상으로 인해 해성의 위력은 이미 중남미 국가들에 인상적으로 각인됐다. 그런데도 한국 측이 해성을 꾸준히 개량해 더 발전된 형태를 개발하고 있다니 영국 해군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쟁 상대이자 동시에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해성 블록 X에 대해 한층 더 경계심 어린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전 고위 인사는 콜롬비아가 보유한 해성만 해도 이미 단 한 발로 표적함을 공중분해시키는 위력을 보였다며, 만약 한국이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형 미사일을 양산한다면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국 해군의 위상은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이 해성 블록 X를 수출용으로도 개방한다면 동남아시아나 중동, 남미 국가들로부터 대량 발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한국의 방산 수출 대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 섞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국내 군 관계자들 역시 해성 신형 모델이 단순히 사거리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 기술의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명중률 상승, 그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최근 해외 주요 군사 박람회에서 한국의 미사일은 이제 완성형이 아닌 계속 진화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해왔다는 후문입니다. 육군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은 해성 블록 X의 최대 장점은 기존 함정부터 차세대 구축함까지 폭넓게 탑재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해성 미사일을 운영 중인 콜롬비아처럼 해성 블록 X를 도입하면 과거 모델의 노하우를 그대로 살려 운용할 수 있다며, 지금도 이미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방국끼리 군사 협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성 개량형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산 무기체계의 위상도 급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해군 출신 한 장교는 중남미 연합 해군 훈련에서 단 한 발로 표적함이 사라지는 장면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성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방산 분야를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내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성 블록 X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외형 개선만으로도 함대한 미사일뿐 아니라 함대 지지대함 버전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한국 해군이 구축함과 잠수함, 심지어 무인 수상정 등 미래 플랫폼에서도 해성 시리즈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확장성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크게 호평받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해군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 수준의 함대함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극단적 평가까지 일부 외신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해성블록 X가 만들어낸 파장은 분명 국제 군사 무대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단시일 안에 미국 유럽 강대국을 따라잡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하푼 등 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해성이라는 독자 모델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진화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세계 각지의 해군 장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무기라면 이제 믿을 수 있다. 기술 지원도 빠르고 성능도 국제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몇 년 내 한국이 함대함 미사일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블록 X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이나 배치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 이미 개발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한국이 자랑하는 다른 무기 체계와의 연계 운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번 콜롬비아 해군 훈련 사례는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산 미사일을 활용해 자국 해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선례로 남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성들과 군사 전문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기술 후발주자가 아니라 독자적 노선을 걷는 무기체계의 선진국이라는 것, 그리고 해성블록 X는 그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함을 날려버린 충격이 이제 개량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방산삽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라는 평가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2023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중국 군 잠수함이 8월 21일 미국과 영국 등이 잠수함을 겨냥해 설치한 함정에 걸려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산둥 지역 근처에서 미국과 동맹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 자국군이 설치한 H해저 방어 시설인 체인과 앵커 장애물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잠수함이 망가져서 수리하고 수면으로 올리는 데 6시간이 걸렸고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이 저산소중으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이 구투호가 어획을 위해 친 저인망의 대여가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선이 대여를 잡았다는 소식은 그저 평범한 소식인데 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을까요? 미 핵잠수함이 대망신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체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미국 핵잠수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편 미 해군 위기로 동맹국인 한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이 구투호가 어획을 위해 친 저인망에 대여가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유는 저인망에 낚인 대여가 바로 미 해군이 자랑하는 삼축체계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노르웨이 매체 NR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USS 버지니아 프로펠러가 노르웨이 어선이 설치한 그물에 걸리는 5%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 하랄드 엥게는 물고기를 잡고 나서 다시 어망을 바다로 던져놓고 해안으로 돌아가던 길에 해안경비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어망에 USS 버지니아호 프로펠러가 걸려 이에 약 7km를 끌려갔다는 해안경비대의 호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핵추진 잠수함은 전장 115m, 무게 7,800t의 USS 버지니아호로 노르웨이 트롬세 항구에서 출발해 북쪽 해역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 직후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선박이 출동해 잠수함 프로펠러에 걸려있는 어망을 모두 잘라냈고 주어진 임무 수행 때문에 미 핵추진 잠수함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물이 손상돼 교체해야 하고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들은 모두 빠져나갔으며 그물을 던졌던 어선은 뒤늦게 해양경비대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 핵추진 잠수함이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 던진 그물 약 700만 원의 어망에 잡히면서 세계적 망신살이 뻗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게 7,800t에 달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물에 걸린 채 약 4km를 더 항해한 후에야 자신들이 낚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 미국 육함대 대변인 피어슨 호킨스 중위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해역은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가 접한 곳으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영해가 접해 러시아가 민감하게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노르웨이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해군 전략 자산이 이 해역에 여러 차례 배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군함이 이 해역에서 그물에 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99년 11월 영국 해군의 트라팔가급 핵추진 잠수함이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아란섬에서 훈련하던 중 같은 해역에 있던 일반 어선이 던진 대형 어망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영국 해군의 잠수함은 어망에 걸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를 이어갔고 어망과 연결돼 있던 어선은 잠수함에 끌려가다 결국 전복됐고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핵잠수함이 어선의 저인방에 걸리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미 항공모함들에게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용접 불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의 문제 때문에 제때 함정을 인수하지 못해 미군이 고민 중인 가운데 용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더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조선 업체들의 인력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목됩니다. 얼마 전 미 해군 함선을 건조하는 주요 조선소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함선에 치명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용접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 매체 USNI가 처음 보도한 뒤 미 의회에서 해군의 해당 보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용접 불량 문제로 영향을 받은 함선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공격 잠수함 하이면치, 리커버함과 뉴저지함 등 3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용접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이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망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다른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마하 7에서 8 극초 음속 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3척의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의 성능이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무기를 강력한 극초 음속 무기로 대체하는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은 현재 미시시피 조선소에 있는데 최초 건조 당시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쌍둥이 포탑에 설치되지 않았던 미사일 튜브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완료되면 더 먼 거리에서 더 빠르고 정밀한 타격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유용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유형의 초음속 무기를 개발해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극초음속 무기 실험들로 인해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탑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미 해군과 육군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재래식 즉시 타격 컨벤셔널 프람프트 스트라이크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A는 탄도미사일처럼 발사되지만 마하 7에서 8의 극초음속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으로 각각 4개의 미사일 튜브를 장착하고 각 튜브에는 3개의 미사일이 장착돼 한 척당 총 12개의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지난 여름 실험에 성공했으며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2027년 또는 2028년에 주멀트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시스템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 비평가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함정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을 공격할 경우 대부분의 적들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함이 부족한 미 해군은 중국의 물량전에 대응하기 위해 바다에서 미사일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선 능력 부족으로 중국과 해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미국 해군이 전함 부족을 우회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건 바로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는 법입니다. 미사일을 채우기 위해 회항을 하면 시간이 2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으면 훨씬 빨리 전력이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미 해군이 전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전함이 보급함을 통해 미사일을 재보급받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이동용 해상 재장전 방식 트램 TRAM인데요. 트램은 해군 창고에 처박아뒀던 30년 된 낡은 크레인을 보급함과 각 전함에 설치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결해 전함에 미사일을 재보급하는 방식입니다. 트램을 운용하면 그동안에는 미사일을 다 쏜 전함들이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회항을 하는 대신 불과 며칠 만에 미사일을 다시 장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 해군부 장관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실시된 트램 시범 훈련 뒤 해상 재장전 능력은 미래 태평양에서 벌어질 그 어떤 갈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트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트램은 육상에서 자주포에 포탄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 재장전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보급함에서 전함에 미사일을 공급하려면 2배 사이에 긴 짚라인 형태의 레일을 설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특수한 목적의 레이더를 통해 주변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파도를 막고 있는 이 2배 사이를 긴 줄을 통해 미사일을 운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한 것이 또한 트램입니다. 사실 미 해군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장전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전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해군 기지에서 8,000km 넘게 떨어진 서태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구축함, 순양함을 비롯해 각종 전함들은 유사시 수일, 어쩌면 수시간 안에 보유한 미사일을 다 쏴버릴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다 쏜 전함은 재장전을 위해 기지로 귀환해야 합니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기지로 귀환할 경우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립니다. 가까운 일본 요코스카항은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 사용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대안은 호주 다원항이지만 남중국해에서 다원항까지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4일 반이나 걸립니다. 전함이 중국을 압도할 정도로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미국은 점점 전함 수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고 전함 건조 속도는 더더 그 간격이 벌어지는 터라 대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트램입니다. 한편 물량면으로 중국의 해군 전력이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신 전함인 주멀트급 구축함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협력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최강이던 미국 조선업과 해군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이며,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선박에 관해 협력을 하자며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트럼프까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해전의 승리는 함정 숫자가 좌우합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의 월간지 프로시딩스 2023년 1월호에 실린 기고문. 더 큰 함대가 이긴다. 비거 FLETSWIN을 보면 저자는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 역사적으로 28개의 해전에서 25번 승리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손실 후에도 신속히 대체할 예비함대가 있고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 함선은 2030년까지 460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미국 해군은 260척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함대의 부재는 장기 분쟁에서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은 다급히 한국의 조선 능력을 주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해군의 주먹으로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내주 인도될 예정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게 됩니다. 정조대왕함은 경하 배수량 8,200TU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 약 55km에 달하고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조대왕함의 핵심은 SM-3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전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는다. 이제 SM-3가 탑재됨에 따라 SM-3 일부 버전 블록 IIA형의 경우 요격 고도가 1,000km를 넘어 ICBM을 요격하는 무기이다 보니 한반도 전구 방어 시어터 디펜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조대왕함으로 인해 한국군은 이제 지상의 패트리엇, 사드, 천궁M, SAM 등이 유럽 대륙이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도착한 K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호마르 K 폴란드형 천무 로켓포가 잇따라 실전 배치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각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야말로 미래 안보를 지키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무기를 사봐야 후속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품 속도, 우수한 품질, 그리고 대한민국군의 적극적인 후속 지원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유럽 전역이 한국 무기 시스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눈앞의 현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폴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스스로 유럽의 국경을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산 K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로켓포 체계를 대량 도입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약 체결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서방 무기에 비해 월등히 짧다는 점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이나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를 주문하면 몇 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반면 한국은 약속된 시점에 맞춰 무기들을 신속히 포장해 선적한 뒤 폴란드 항구에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추가로 도착한 K 전차 9대와 K9 자주포 11대, 호마르 K 발사대 8기를 통해 폴란드는 전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100대 이상의 K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K9 자주포 또한 120여 대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많은 중장비가 인도된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계획 중인 K 전차 총도입 대수는 무려 100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처음엔 그게 가능하겠어? 하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폴란드가 정말로 1000대 목표를 이룰지도 모르겠다라며 그 가능성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된 제구 전차 여단은 최근 수령한 K 전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소련 시대의 T-72 전차를 개량한 PT-91 바르티 전차로 그간 러시아 국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낡은 전차로는 늪지대나 험지에서 기동하기 쉽지 않았고 심지어 바닥이 지늘게 빠져 꼼짝 못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K 전차를 운용해보니 진흙 구덩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K는 강력한 엔진과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를 갖춰 무게 대비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고 서스펜션의 자유도 덕분에 험지를 슈퍼카처럼 달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전차병들은 기존 서방 전차들이 최소 70톤 이상에 달해 조금만 지반이 약한 곳에선 어려움을 겪는 반면 K는 55톤 안팎이라 중량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총알 배송 수준으로 무기가 인도되는 점도 유럽 각국이 한국에 눈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EH 전차나 미국산 하이마스 로켓포의 인도 시점이 해마다 늦춰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시급히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은 납품 지연에 여유가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은 정시에 필요한 만큼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며 무기를 선적하기 때문에 유럽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라고 입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가 미국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계약했지만 납품이 지연되어 발만 동동 구르는 동안 폴란드는 이미 한국형 천무 로켓포 호마르 K를 받아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등은 지금이라도 한국형 천무로 갈아타야 하나라는 고민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K 전차가 단연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차세대 전차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이는 1970에서 1980년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레오파르트도 꾸준히 개량되어 왔지만 본질적 설계상 한계가 있고 중량이 무거워지는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K 전차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디지털 전차 기술의 결정체로 중량 대비 높은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엔진과 변속기의 성능도 우수하며
급격한 지형 변화를 맞닥뜨려도 서스펜션을 앞뒤로 숙이고 무릎을 꿇는 독특한 자세가 가능해 실전에서 기동 사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도 K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 당국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일부 도입했지만 추가로 필요한 300여 대의 신형 전차는 K로 검토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차를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으면 지금 유럽의 가장 시급한 가치는 납기와 후속 지원이라는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산 무기는 품질은 우수해도 납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적돼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분위기입니다. 나아가 노르웨이 역시 K를 테스트한 후 호평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레오파르트 EH를 선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르웨이의 군사 전문가들은 K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무게가 10톤 정도 가벼워 도로 교량을 부담 없이 지날 수 있고 노르웨이처럼 산악과 강이 많은 환경에서 기동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같다면 당연히 중량이 더 가벼운 전차가 더 빠르게 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국가적 사정으로 레오파르트를 선택했던 노르웨이는 정작 전력 강화를 시급히 원하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의 포즈난 군 기계 공장에 K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생산홀에 50톤 크레인 6대를 설치해 최대 100톤급 차량을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K 전차 1000대 생산이라는 당초 목표가 결코 과장된 수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폴란드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루마니아나 다른 나라가 K를 도입할 경우 폴란드 현지 공장을 통한 유럽 K 생산 허브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전 배치와 현지 공장까지 잇따라 확보하면서 폴란드는 유럽의 안보 지형을 한국 무기로 재편한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K 전차가 배치된 제구 전차 여단 영상을 보며 창고에 있던 구닥다리 전차 대신 최신형 전차를 받았으니 대령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K 전차 주변에서는 신발 커버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고급 장비다라고 농담을 던지며 한국산 전차가 폴란드군에 가져다줄 새로운 가능성의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국방 예산 감축론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더는 미군 의존만으로 국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미군 지원이 줄어든다면 유럽 각국은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더욱 각광받게 될 전망입니다. 납기 준수, 편리한 후속 지원,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라는 매력적인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은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최고라는 진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이라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지늘게 빠져 꼼짝 못하면 적의 표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포는 시기적절하게 공급되며 유럽 각지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막아야 하는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에서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무기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룬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 산업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대규모 생산 능력, 그리고 협력국에 대한 세심한 후속 지원으로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서나 가장 빠르게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무대에서 K 전차를 비롯한 한국산 무기가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전력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로 부상한 폴란드에서 K 전차와 천무 로켓포가 내뿜는 굉음은 곧 러시아에게도 쉬이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유럽을 진정한 안보의 성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쌓으며 비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는 K9의 활약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K9를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 K9 교육에 참가하면서 K9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이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중국과 러시아 무기와 결별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가 K9 자주포 백문의 추가 도입을 확정지은 가운데 K9를 중국 국경과 맞닿은 곳에 빠르게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K9는 중국 인도 간 국경 분쟁 지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인도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국경 지역에서 급속한 군비 증강 모습이 포착되면서 K9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외신이 공개한 한 위성 사진에서 중국이 인도와의 분쟁 국경 지역에서 급속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위성 사진이 찍힌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과 인도가 끊임없는 국경 분쟁을 벌여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른바 화약고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디펜스 블로그가 입수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분쟁지인 타왕 지역 부근에 새로운 구모물을 건설하는 등 군사 전초기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전초기지 3곳이 있으며 이들 전초기지는 인도 군이 보초를 서고 있는 곳과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타왕 지역에서는 2022년 인도 군과 중국 군이 난투극을 벌여 유혈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앞서 2년 전에도 양국 군인 간의 큰 충돌이 일어나 사상자가 나온 이른바 몽둥이 충돌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모든 주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을 남장이라고 부르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군이 기습적으로 전초기지를 건설하면서 인도를 한층 더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중국이 만든 전초기지가 국경 지역과 가까울수록 K9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 군이 진행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 사업에 이번 일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K9를 더 도입할 여지가 크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도 육군이 K9를 중심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만큼 같은 무기를 도입하는 게 작전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우리 방산업계가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도록 K9를 개량한 게 인도 정부의 입맛에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방산업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인기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실제로 폴란드에서 2조 8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부대 지원 차량 계약까지 체결하기로 하는 등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 주도의 컨소시엄이 K9 자주포에 지원 차량 25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정부와 하나로 약 2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군의 K9 자주포 운용부대 완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개 대대를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이번 계약으로 인해 폴란드 내에서 K9를 운용하기 위한 지원 차량이 점진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K9의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이를 전장에서 지원하고 폴란드군의 전략을 증강시킬 지원 차량의 추가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번 계약은 한국 동업자와 협력의 결과라며 폴란드 무기 산업을 향한 지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시대와 주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최고의 장비를 구매한다며 2025년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4.7%인 약 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손으로 꼽히는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수 고객으로서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작년에도 폴란드는 방위비 지출을 플렉스하면서 한국 방산과 연이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도 방위비를 대폭 늘린 폴란드는 K9의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하고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패키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베트남도 K9를 눈여겨보고 K9 교육에 참가하며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도 K9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출 물꼬가 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보유 중인 러시아산 무기를 장기적으로 한국산으로 모두 교체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우리 육군이 폴란드를 비롯한 K9 운용 국가 외에도 베트남, 카타르까지 K9 자주포에 대한 족집게 과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3주 일정으로 20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이 진행된 가운데 폴란드, 호주, 베트남 등 총 7개국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장병을 초청해 전술적 운용 방법을 가르쳐주며 우수한 한국 방산과 교육 훈련 체계를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교육에선 K9 자주포 심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의 기동 및 사격술 등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K9 자주포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를 적극 원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단기 유학을 온 베트남 장병들의 반응이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K9 자주포 교육에 참여한 한 베트남 장병은 교육 과정 모두 무척이나 흥미로웠다며 베트남에서도 K9 자주포를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베트남군은 특히 지상화력 체계가 많이 낡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육군 주력 전차가 1970년대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은 재작년부터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적극 드러냈는데 당시 베트남 국방장관이 우리 제7기동군단을 방문해 K9를 살펴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브리핑도 들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에는 우리 국방부 차관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베트남 국방부 차관, 포병사령관 등과 만나 K9 수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베트남에서 K9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 수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갈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 일부 협력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스프레들리 군도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식 무기체계의 한계로 중국에 맞서기가 쉽지 않아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러시아에서 무기를 대거 도입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재가 가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나토 국가들의 무기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로 바꾸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산국가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현재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기에 한국산 무기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건 국제안보 지정학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인민군 역시 베트남 공산당의 군대 등과 유사한 편제를 보이며 무기체계도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넘겨받은 게 대다수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수출을 자제해야 할 국가를 암묵적으로 정해둔 일종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내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동남아 벨트라고 부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반면에 동남아 내에서도 베트남이나 군부정권 미얀마 등은 한국 방산업계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반대 진영에 무기가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K9 수출이 성사되면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출이기에 국내 방산업계 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나시스템이 K9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중동 국가에 수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재작년에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 휘장갑차 51대 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의 사격지 휘체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집트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305억 원, 443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되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우선 K11 사격지 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 통제하는 차량으로 1대당 6대의 K9A1 자주포를 담당합니다. K11 사격지 휘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지 휘체계는 핵심 전술 통제 장치로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에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하나 시스템이 단연간 축적한 지휘 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우리 방산 업계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적인 개발을 통해 중동의 첫 사격지 휘체계 수출, 물꼬를 트게 된 의미 있는 결실로 보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이집트의 K11 사격지 휘체계 및
K9A1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K9 자주포의 점유율이 무섭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중남미 연합훈련이 초토화되며 전 세계 언론들이 긴급으로 보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단 한 발의 해상미사일로 중남미 연합함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 사건 때문인데요. 콜롬비아 해군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발사된 해성은 상공에서 빠르게 고속 낙하해 표적함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중남미 연합 관계자들은 그 즉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표적함을 산산조각낸 해성의 위력 앞에 현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해성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전부 빗나가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이 투입되어 운용 실수를 바로잡은 후 해성은 정확도 100%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뽐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무기의 잠재력과 한국 기술진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대규모 해상 훈련이 단 한 발로 순식간에 뒤집혀 버리자 현장에 있던 주요 해군 지휘부는 이제 중남미 연합도 한국 무기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미 해군 장교를 비롯해 각국 군사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정도 파손 후 침몰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표적함이 잿더미처럼 사라져버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칠레, 에콰도르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참관단도 해성의 파괴력을 직접 목격한 뒤 한국산 무기가 이 정도 위력을 가졌다면 차후 전력 증강 논의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열광과 충격에 휩싸여 사실상 한국 무기 쇼케이스로 변모했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군 당국자들은 물론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역시 일제히 해성의 위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 영국 군사 전문 기자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뿐 아니라 발사 후 스스로 목표를 추적해 명중하는 지능형 유도 기술이 수준급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역시 중남미 다국적 훈련장의 분위기를 한국 미사일이 통째로 뒤흔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매체도 콜롬비아가 손에 넣은 해성 한 발이 이 정도라면 한국 무기 체계의 전체적 수준을 다시 봐야 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주로 유럽이나 미국 무기를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성이 무차별적 폭격에 가까운 정확성과 즉발 파괴력을 선보이자 중남미 연합 관계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뜬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을 기념하는 폐막식에서도 해성의 화제가 끊이지 않아 콜롬비아 측 지휘관들은 연신 한국 기술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훈련 전만 해도 한국 무기에 대해 잘 몰랐던 중남미 장교들은 이젠 최소 한두 척 함정에 한국산 무기를 탑재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 측 전문가들은 사실 해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이자 추가 개량도 충분히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해룡이나 한국이 자랑하는 다른 해상지상 무기들까지 고려하면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저 콜롬비아에 도입된 일부 해성만으로도 이렇게 중남미 연합훈련이 순식간에 뒤집혔다는 점이 한국 무기체계가 가진 잠재력과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벌써 한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칠레와 에콰도르의 군 고위 간부들은 비공식 루트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시부스를 방문해 해성과 유사한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 체계를 더 상세히 알아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중남미 합동 해군 지휘부는 한국 해성 때문에 훈련이 완전히 초토화된 느낌이라며 다음번 연합훈련 땐 더 많은 한국 무기가 시연되길 기대한다는 농담 섞인 발표문까지 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중남미 연합훈련은 한국 무기의 압도적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이 치열한 군사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해성이 이 정도 파급력을 과시했다면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해성을 넘어 지대지탄 도미사일 분야에서도 공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단 한 발 해성 미사일이 순식간에 훈련장을 뒤집어버린 이번 사건은 한국 방산의 발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됐습니다.
대규모 국제훈련에서 한국산 무기가 가공할 위력을 선보인 만큼 해외 각국 해군들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더 깊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롬비아 해군 지휘부가 훈련 종료 뒤에도 해상 운용 매뉴얼과 정비체계 전수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남미 전역에 추가로 한국산 무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해성의 격침 영상은 기존 모델보다 한층 개량된 해성 블록 X 버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산산조각내며 침몰시키는 모습이 세간에 충격을 안겼는데, 이번에는 그 위력과 사거리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는 해성의 개량형이 보여줄 성능이 기존 모델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성 블록 X가 사거리 250km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00km급 장거리 타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탄두 중량이나 유도 방식에서도 기존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해성 블록 X 한 발이면 중형 구축함을 완벽히 무력화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다면서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일부 함대함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신형 해성 관련 소식이 더욱 화제를 모은 계기는 해외 각국 장성들이 남긴 극찬 때문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지 장군 가명은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해성 시리즈가 과거 하푼을 대체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개량형 해성의 일부 핵심 스펙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항공기 함정 탑재용 미사일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한국이 해성과 같은 무기를 대량 생산 배치하게 된다면 영내 해상 분쟁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해군본부 참모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있는 H. 제동 역시 이제 영국도 한국산 함대함 무기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지난 유니타스 훈련 영상으로 인해 해성의 위력은 이미 중남미 국가들의 인상적으로 각인됐다. 그런데도 한국 측이 해성을 꾸준히 개량해 더 발전된 형태를 개발하고 있다니 영국 해군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쟁 상대이자 동시에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해성 블록 X에 대해 한층 더 경계심 어린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전 고위 인사는 콜롬비아가 보유한 해성만 해도 이미 단 한 발로 표적함을 공중분해시키는 위력을 보였다며, 만약 한국이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형 미사일을 양산한다면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국 해군의 위상은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이 해성 블록 X를 수출용으로도 개방한다면 동남아시아나 중동, 남미 국가들로부터 대량 발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한국의 방산 수출 대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 섞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국내 군 관계자들 역시 해성 신형 모델이 단순히 사거리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 기술의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명중률 상승, 그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최근 해외 주요 군사 박람회에서 한국의 미사일은 이제 완성형이 아닌 계속 진화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해왔다는 후문입니다. 육군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은 해성 블록 X의 최대 장점은 기존 함정부터 차세대 구축함까지 폭넓게 탑재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해성 미사일을 운영 중인 콜롬비아처럼 해성 블록 X를 도입하면 과거 모델의 노하우를 그대로 살려 운용할 수 있다며, 지금도 이미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방국끼리 군사협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성 개량형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산 무기체계의 위상도 급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해군 출신 한 장교는 중남미 연합 해군훈련에서 단 한 발로 표적함이 사라지는 장면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성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방산 분야를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내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성 블록 X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외형 개선만으로도 함대한 미사일뿐 아니라 함대 지지대함 버전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한국 해군이 구축함과 잠수함, 심지어 무인 수상정 등 미래 플랫폼에서도
해성 시리즈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확장성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크게 호평받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해군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 수준의 함대함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극단적 평가까지 일부 외신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해성 블록 X가 만들어낸 파장은 분명 국제 군사 무대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단시일 안에 미국 유럽 강대국을 따라잡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하푼 등 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해성이라는 독자 모델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진화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세계 각지의 해군 장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무기라면 이제 믿을 수 있다. 기술 지원도 빠르고 성능도 국제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몇 년 내 한국이 함대함 미사일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 블록 X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이나 배치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 이미 개발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한국이 자랑하는 다른 무기 체계와의 연계 운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번 콜롬비아 해군 훈련 사례는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산 미사일을 활용해 자국 해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선례로 남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성들과 군사 전문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기술 후발주자가 아니라 독자적 노선을 걷는 무기체계의 선진국이라는 것, 그리고 해성 블록 X는 그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함을 날려버린 충격이 이제 개량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방산삽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라는 평가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이 추진 중인 아파치 2차 사업 36대 도입 사업에 보잉이 4조 6천억 원을 선고하면서 헬기 무용론과 맞물려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육군은 최근 국산 자폭용 드론을 활용하여 T-80U 전차 파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아파치 2차 도입 취소 추진 소식과 T-80U 전차 파괴 테스트,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파치 추가 도입 전면 취소. 우리 군은 아파치 추기 도입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고 12월 16일에 열리는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지고 있습니다. 육군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 기동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아파치 추가 36대 도입에 총 사업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육군은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1차 사업을 통해 당시 약 1조 9천억 원을 들여 AH-64의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도입해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최근 FMS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4조 6,655억 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AH-64이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을 이미 1조 3천억 원 초과했습니다. 이는 아파치 가격이 대당 약 1,300억 원으로 KF-21 전투기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헬기 무용론이 나오면서 해당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가 최신 생존 장비를 탑재했음에도 1,000만 원 안팎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러시아군 공격 엘기미 28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드론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공격 헬기가 실전에서 드론에 당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개전 이래 러시아군은 300대 이상의 헬기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세계적으로도 헬기 사업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사업, 일본 자위대도 추가 도입을 취소했으며 호주에서도 아파치 헬기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일각에서도 공격 헬기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헬기 가격과 운용 유지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며 이 예산으로 헬기를 구입하는 게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헬기의 효과성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차라리 상대적으로 값싼 무인 공격기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군의 전투력을 훨씬 높이는 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헬기 생존성 보장을 위해 국산 헬기인 LAH와 상륙 공격 헬기의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을 준비하고 있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 완료한 군단급 무인기나 미국의 리퍼급 무인기는 아파치 공격 헬기와 동급 무장이 가능하며 채공 시간은 더 길고 더 높은 고도에서 정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도 가능해 그 효용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드론은 고중량 무장을 탑재할 수 있지만 채공 시간이 부족한 것이 흠이지만 낮은 가격으로 인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산 유인 헬기에 다목적 드론을 탑재하여 유무인 팀 전술 적용해 높은 생존성과 효율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 자폭용 드론으로 T-80U 전차 파괴 테스트 공개. 아파치 공격 헬기 도입을 포기하고 이 예산을 무인기 및 드론 도입에 투입하게 될 전망됩니다. 이에 육군이 최근 러시아제 T-80U 전차를 대상으로 공격용 자폭 드론을 사용한 폭파 실험을 했습니다. 육군은 현대전의 필수 요소가 된 공격 드론 전력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우리 방신 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존 정찰 드론을 개조한 공격 드론을 활용한 전투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전투 실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주요 공격 전력으로 활용 중인 드론을 한반도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실명했습니다. 현대전은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라고 할 정도로 전에 보지 못한 여러 장비가 활용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AI의 지상군 유무인 복합선 투체계에선 다른 어떤 장비보다 드론이 주요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각종 실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제대의 드론을 전력화하고 전평시 드론 운용으로 지상군 유무인 복합전 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육군은 기존 무기체계와 드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드론 운용 추진 전략 5의 중점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우선 대량 드론 운용을 위해 병력 부대 전력 구조가 융합된 군 구조 발전에 나서게 됩니다. 5는 2026년까지 중대급 60 박격포를 드론봇 중대로 동합해 정찰 공격 드론과 함께 복합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대 화기 중대를 전투 지원대로 개편해 81M 박격포, 대대급 무인 항공기 UAV 등과 같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이동 표적에, 박격포를 지역 고정 표적에 활용하도록 분해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두 번째 드론 작진 수행 개념 발전은 대량의 드론을 전장에 먼저 투입해 적군을 공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장 주도권을 아군이 조기에 가져오는 등 최단 시간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 교육 훈련 장비 관리에 관한 드론 운용 지침실을 작성하는 등 새로운 작전 개념을 도출 중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드론의 내량 생산 보급을 통한 다양한 드론의 신속한 전력화입니다. 육군은 드론 플랫폼을 계열화하고 부품 장비를 모듈화하는 등 대량 생산 보급이 가능한 신속 획득 방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산 드론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능력과 신뢰성이 입증된 공격 드론 폴란드산 자폭 드론 등을 도입하는 등 드론의 배치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네 번째 드론 교육 훈련 체계 발전을 위해 2026년까지 중대급 이하 부대에 충분한 수의 훈련용 드론을 보급해 전 장병이 실전에서 드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입니다. 이미 부사관학교의 드론 교육과정을 개설해 드론 전문 교관을 양성 중이며 간부 양성 보수 교육과정에 드론 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전 부대가 드론을 쉽고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정비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육군은 드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용부대는 문제가 생긴 부품만 교체해 즉각 작전 교육 훈련을 지속하고 세부적인 수리 정비는 업체를 통하는 3단계 정비 지원체계 부대 정비 야전 정비 외주 정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 분야의 민군 기술력 확보 및 드론 붐 조성을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배 드론복 경연대회도 학내 운영합니다. 이미 올해부터 드론 폭탄 투하와 드론 직충돌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직충돌 종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돼 널리 알려진 드론 기술 건물 내부 통과, 변칙기동, 목표물 식별 직충돌을 적용해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AI 기반 지상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최정예 육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아파치 헬기 노입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군의 빠른 무인기 및 드론 무기체계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체코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의 길을 막았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오히려 한국 기술이 선택받았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형 원전 APR-1400 들어보셨죠? 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체코는 한국 원전 기술을 가장 신뢰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와 한국의 협력을 가로막은 겁니다. 당시 한국 수력 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의 목리에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 국그룹 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문제없이 이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은 우리 기술로 만든 거니까 못 팔아 라면서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기술은 발전하는 건데 몇십 년 전 기술 들먹이며 방해를 하다니 말이죠.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미국을 찾아 미 에너지부 및 웨스팅하우스 고위관 계자와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습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까지 한수원 측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사상 최대 규모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 산업부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소송 등을 이어가며 발목을 잡자 이를 해결하러 간 것입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건설한 원전 28기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고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때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참여한 NSG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체코에 수출할 땐 신고만 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지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우리 정부와 한수원의 애를 타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작년 1월 에너지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사실 15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비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이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주하면서 허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각종 설비는 웨스팅하우스에, 고가인 발전기 터빈 등은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도시바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왜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발주가 이어지면서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의 2배로 커지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견제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종호 전 한수원 본부장은 1997년 해외 수출을 위한 기술 사용 협정 체결 당시 수출 통제 절차에 웨스팅하우스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향후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웨스팅하우스 달래기에 나섰지만
웨스팅하우스 측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설비 계약과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협력과 같은 과실을 노리며 숟가락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체코에 이어 폴란드, 영국, 사우디, UAE 등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견제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가리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낸 것입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에 11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무려 20조 원.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지만 설계와 시공의 핵심은 한국이 맡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지 15년 만에 따낸 해외 대형 원전 사업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불가리아 소피아의 국무회의 청사에서 불가리아원 자력공사와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은 2035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불가리아는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메가와트 원전 총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조 원입니다. 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코즐로두이 원전은 1974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불가리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1에서 4억 원은 노후화 문제로 폐쇄됐으며 지금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가압경 수로형 모델 5에서 6호기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신규 건설이 확정된 7에서 8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모델인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AP1000 모델은 개량형 가압경 수로 노형으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3세대 원자로 기술입니다. 글라브체프 불가리 총리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웨스팅하우스 방해할 땐 언제고 지금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며 같이 하자는 겁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외에 원전을 건설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원전 기술이 왜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와 성과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입니다. 성공적으로 완공됐고 가동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원전의 경제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리엄 메구두 OECD 원자력청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부분 유럽 국가는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을 지은 적이 없다 보니 공급망과 시공 능력, 규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려면 오랜 기간 건설 경험을 축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뛰어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009년 UAE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낸 지 12년 만인 2021년 바라카 1호기 상업 운전 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호기까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메구두 사무총장은 많은 전문가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에 회의적일 때 한국은 제대로 된 공급망, 검증된 모델, 숙련된 인력이 있다면 원전 건설도 적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대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에 수출한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불가리아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방해에도 한국은 해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원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 웨스팅하우스가 질투하는 이유가 있네요. 전기만 켜지는 게 아니고 자존심도 켜지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